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건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12월 2일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정 시한입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영장 청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교시 영어 시험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또 향후 입시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 2,300여 명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과 병상에 모사장이 마련됐습니다. 초대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비롯해 국내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어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한 양국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피의자 수와는 한 명에 그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핵심 관련자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천명한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을 맹비난하고 군사적 대응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상 담화 공개 이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인권담당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 국가로 참여했는데 회의장에서는 남북 대표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LA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잘 갔다 와. 파이팅! 네,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시험 보고 있고 가족이 3명씩이라고만 쳐도요. 몇백만 명이 지금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이화외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장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고사장 앞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YTN 취재진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사장 앞에서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학생들은 긴장이 되긴 하지만 꿈을 이루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보고 간호사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많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서고 어머니과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 제2외국어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어, 수학 시험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학생들은 영어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코로나 수능입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셈입니다.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늘도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이고 시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험장은 일반 시험실과 격리자 시험실로 분리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유증상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놀러 갈 계획을 세운 수험생도 많을 텐데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이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전국 경찰관 770여 명과 26개 경찰부대는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0여 개 지역에서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화외고 앞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시험장 한 곳 더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보다 낮 기온이 10도 정도 올라서 한파 걱정은 덜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 동암고등학교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시험장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외투를 입지 않고 있는데도 따뜻할 정도라 수험생들 추위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영어 시간인데요. 영어는 절대평가라 정시 반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학마다 수시 전형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과목입니다. 관건인 듣기평가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소음 신고를 긴급 처리하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군부대도 영어 듣기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훈련 일정을 모두 조정했습니다. 이번 수능 응시자 50만 8천여 명 중 17,100명이 전북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곳 역시 학령 인구 감소로 고3 응시자가 483명 줄었지만 검정고시생은 30명, 졸업생은 273명 늘었습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이런 N수생 강세 현상이 전북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 때부터 3년째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모두 70개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권역별 별도 시험장으로 현재 63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확진된 수험생 1명이 오늘 새벽 진안군에서 전주시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중 시험을 보지 않는 13명은 수시 합격자나 비진학자, 예체능 진학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중인 수험생 가운데 14명은 고열 등 독감 증세를 보여 다른 수험생과 분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확진자를 위해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는데 응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동암고등학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아이들 시험 보니까 교문 앞에서 지금 집에도 못 가시고 네. 기다리시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아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쌀쌀함이 감돌았었는데요. 오늘은 날이 무척 온화합니다. 3교시 영어 영역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 서울 기온이 16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3도가량 그리고 예년보다는 6도가량 높아서 온화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동안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내일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더 크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부산은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웃돌며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더 온화해지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모든 시험은 오후 5시 40분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긴장이 풀리면서 날이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번 수능의 국어 영역 문제지는 공개됐습니다. 네,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보다는 조금 더 쉬웠지만 중상위권 변별력은 여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지금은 영어 영역을 치르고 있을 시간인데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는 먼저 공개됐다고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교사단이 실제 수능 문제지를 풀어보고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고 9월 모의평가 수준과 비슷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예년과 비슷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용진 선생님의 평가 들어보시죠. 기초대사량을 다룬 과학지문의 17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나 또는 재작년 수능 뭐 이럴 때 나왔던 어떤 그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보다는 좀 더 쉽다. 입시 업체들도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언어와 매체, 문법과 작문 등 선택 과목 간 점수 차는 지난 수능 때의 2점 차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수능 전체적인 출제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검토위원단은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윤봉 출제위원장은 특히 선택 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박윤봉 출제위원장 그리고 이규민 평가원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최대한 과목 간에서의 유불리를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출제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공통 과목에 응시하는 점수로 활용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해서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나마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BS 연계율은 국어와 영역 51.1%, 또 수학과 한국사, 탐구 영역, 제2외국어와 한문은 모두 50%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박 출제위원장은 지난해부터 EBS 연계율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불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체감 연계도를 높이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출제 오류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 출제 일수를 이틀 더 연장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수험생 50만여 명이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0시까지 파악된 확진 수험생은 1,800여 명으로 1,800여 명인데요. 별도 시험장 110곳으로 분산돼 응시 중입니다. 병원 시험장 응시자도 3명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 종료 시간은 5교시 기준으로 오후 5시 45분이고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밤 9시 48분에 끝이 납니다. 오늘 본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는 장애 수험생들의 시험이 다 끝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또 오늘부터 21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논의 기간을 거쳐 29일에 정답이 확정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9일에 배부됩니다. 내일부터는 각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다음 달 15일 발표하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9일에 시작해 내년 1월 2일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번 수능 좀 더 분석해 보고요. 입시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D-Day. 오늘 같은 날은 대표님도 좀 아침에 긴장을 많이 하십니까? 일어날 때? 긴장이 되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긴장을 하겠지만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또 점수를 또 예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긴장도 많이 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국어 영역 공개가 됐고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작년도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사실은 불수능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금년도 우선 1교시 시험 문제지가 공개된 걸로 봤을 때는 우선 저희 선생님들이 풀어봤을 때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우선 쉽다. 그러면 쉬운 정도가 거의 뭐 물수능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다소 뭐 중간 정도라고 물수능과 불수능의 중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소 어려운 쪽에 치우친 어떤 중간 정도 난이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9월 평가와 모의고사랑 좀 비슷한 정도 난이도라고 하니까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9월 달 시험을 지금 바로 본 직후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쉬웠으면 변별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난해가 이제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금년도의 어떤 그 변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 중상위권도 그렇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변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다. 특히 이제 국어 45문항 중에서 17문제가 독서 파트인데 그 독서 파트에서 과학 지문에 아까도 나왔듯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대 학생들도 다소 조금 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문제 자체가 또 EBS 또 지문이랑 또 연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생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근데 그 문항 자체가 또 과학 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에 못 간 기간이 길었고 아무래도 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출제 때 그 고려가 안 되는 모양이죠? 뭐 기본적인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쉽다고 해가지고서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부터 EBS 연계가 이제 50%로 그 전까지는 70%였었는데 작년도부터 이제 50%로 낮춰졌죠. 그런데 금년도 50% 낮춰졌는데 직접적으로 그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또 시켰고 또 EBS 어떤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1교시 국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체감 난이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그런 어떤 EBS 교재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상당 부분 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어 시험 진행 중인데 지난 9월 모의평가 영어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해서 이번 수능과 어떻게 또 그 결과가 좀 반영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도가 이제 6%가 나왔으니까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1등급이 6월 달에 이제 5%대가 나오다가 갑자기 9월 달에 이제 16%로 거의 물수능이 돼 버린 거죠. 평균 몇 퍼센트 나옵니까? 보통 한 5에서 6% 정도대가 나오고 많을 경우에가 한 12%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5에서 한 8%대 정도가 이제 적정 난이도 정도로 보는데 9월 달에 16%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16%라고 하면은 서울 소재 모집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전체 정시 선발 인원보다도 비슷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등급을 받고도 변별력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9월 달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원래 계획대로 됐을 것이냐 안 됐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현재 그 이번 그 본수능에서도 반수생들도 한 8만 명 정도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평가원에서도 정확한 난이도가 6월 달에는 5%, 9월 달에는 16% 굉장히 그 불규칙성의 그 폭이 컸던 거죠. 이럴 때 사실은 다소 좀 출제 의도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3교시가 지금 거의 종료 시점인데 여기 영어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학 여쭤보기 전에요. 아까 저희 그 장하영 기자가 EBS 교재 연계도가 작년이랑 비슷하게 50 정도인데 이번에 체감 연계도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어가 이제 독서 파트하고 이제 문학 파트가 전체 45문제 중에서 이제 34문제를 차지하는 건데 그 17문제 독서 파트, 문학 파트가 사실은 지문 자체가 생소한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문의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EBS에서 봤던 지문들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은 그 소재 자체를 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좀 난이도는 좀 낮아졌을 것이다 보고 또 문제 배치의 어떤 그 순서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접하는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시험의 페이스를 잃었던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정 뭐 초반 시작되는 어떤 그 선택 과목의 문항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문학 파트도 EBS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그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 확보 또 어떤 지문의 어떤 이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상위권 학생들도 시간에 충분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독서 파트 문제를 풀 때 그만큼 어떤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 안배가 조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험 다 보고 나와서 가채점 할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시 지원 전략 짜잖아요. 어떻게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각 입시 기관별로 이제 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발표가 될 텐데 우선 본인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당장 내일부터 대학별로 논술하고 면접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후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수시 6번 원서를 냈던 곳에서 논술 또는 면접심을 보러 가야 되느냐 또는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통합 수능 2년 차에서 수능 등급의 어떤 그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라고 또 비관을 하면 어떤 그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에 안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을 또 예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던 학생들은 이제 논술의 면접고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게 되면 또 수시에서 또 대학을 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정시 지원의 합격선 예측도 통합수능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과 학생들이 또 문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국어 1교시만 보더라도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중에서 어떤 선택 과목과의 점수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하지만 막상 결과에서 가보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예측이 지금 오히려 점수차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시의 어떤 그 합격 대학의 학과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또 정시의 합격 안정권이다 생각을 하고 논술이라든지 면접고사에도 안 가는 또 일도 조금 자제는 해야겠는데 어쨌든 정시 지원의 어떤 그 대학 학과의 그 합격선 예측은 입시 기관에서 한 복수의 한 두세 군데 기관에서 어떤 합격 안정권으로 나왔던 어떤 그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좀 예측을 하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끝까지 어떤 경우에든 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이제 국어는 말씀해 주셨고 수학은 아직 그 문제지 공개 안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조금 쉬워지는 패턴으로 갈 것으로 이제 예측은 되는데 지난해 통합수능 1년 차에서 평가 모의고사라든지 지난해 본수능 그다음에 금년도 6월달, 9월달 어떤 평가 모의고사의 어떤 출제 패턴 자체가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되고 어떤 변별력을 확보 쪽에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쉬울 정도 예측은 되는데 사실 이 부분 또한 금년도에 또 재수생들이 또 대거 또 들어온 상황이고 31.1%는 사실 26년 만에 또 재수생들이 가장 많은 또 그 비율인 거죠. 그다음에 또 평소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 보지 않았던 반수생들이 또 한 8만 명 정도가 오늘 또 가세를 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과연 어떤 수준대 학생들인지를 사실은 그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학도 거의 물수능이다 이런 부분들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난해 수능이라든지 금년도 6, 9월 본수능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 출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이 30년째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수능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 성적이 다소 이제 불리했던 학생들이 좀 만회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학에 어떤 그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학생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학교 내신을 좀 극복하고 역전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수능의 어떤 제도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것 또한 사실은 자세가 좀 되어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수능의 취지 자체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 주요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학력에 대한 어떤 측정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오늘 시험 안 치르는 분들 가족들한테는 뭐 관심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겪었던 얘기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또 겪을 얘기고 그렇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37세 세계 최고의 갑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오늘 새벽 12시 반쯤 자정 넘어서 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을 나갈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나오십시오. 예,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네, 우선 대규모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안에 맞춰 양측 간 투자 포럼이 오늘 아침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추진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 5개 기업은 청정 원료인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공동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 철도 건설 협력을 약속했고 롯데정밀화학과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등도 에너지와 화학, 건설 분야 등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단일 외국인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한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계획은 S오일의 대주주인 아람코가 7조 원을 들여 울산의 석유화학 시설을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안에 맞춰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오늘 한국 기업들과 맺은 투자 계약 규모가 총 300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찬도 함께하며 네옴시티와 원전, 방위산업 등 관심 분야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체결된 게 지금 40조, 그리고 가지고 온 이번에 그 프로젝트 네옴시티 660조 원짜리입니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정, 그 대통령 만난 거 이외 일정들하고요. 오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빈살만 왕세자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애초 오늘 아침 입국이 예상됐으나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여 만의 방한입니다. 공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했으나 취재 접근이 안 돼 나중에 사진만 제공됐습니다.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도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후 4시 이후쯤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정 에너지 개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상의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내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제출하는 예산안이기도 하죠. 국회 자세히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예산 전쟁이 예산조정소위원회 그리고 각 관할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충돌 끝에 파행됐다가 다시 열리는 건데 이렇게 여야가 예산 전쟁을 벌이는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을 포함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전 회의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심사도 하기 전에 준 예산을 검토하는 등 노력도 없이 다수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되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제1순위로 노인 일자리 예산 복구, 또 지역화폐 예산 복구, 또 주거 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의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도 가동됐지만 앞으로의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선 이상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한 건데 야당의 이런 요청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졌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출석한 만큼 야당의 책임 추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 인원 목표까지 세워 공문을 보냈다며 남의 슬픔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필연적인 정치를 그만두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점검했다며 국정감사 백서를 발표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신냉전의 선봉대가 됐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2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곳이 지난 14일부터 어제 16일까지 사흘 동안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29%,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잘 못했다가 62%, 2%포인트 올랐습니다. 8월 말부터 30%대 초반이었던 지지율은 10월 첫 주에 29%로 떨어졌고 이태원 참사 이후의 첫 조사인 11월 셋째 주에도 하락해서 29%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65%, 왜곡과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28%였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던 특수본이 피의자 소환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다음 주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이곳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합니다. 특수본은 다른 피해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음 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해자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출범 뒤 보름 넘게 피해자 가운데선 단 1명, 전 용산서 정보과장만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윗선은커녕 실무자급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피해자 소환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을 겨눌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요. 특수본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입건이라며 아직 관련 법리를 살피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은 피의자 조사 없이 서울경찰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구청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근무했던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이 앞서 압수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참관하기 위해 특수본을 찾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특수본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어제는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직원 등을 불러 헬로윈 기간 안전대책 수립 지시와 보고 여부, 상황실의 참사 전후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와 이태원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2차 가해 범죄자를 참사 뒤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6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8일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정상들이 대북 확장 억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등의 첨단 자산 이용해서 억제하겠다라는 확장 억제 전략 다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도발입니다. 한현희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이 됐군요.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건데요.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됐는데 함경북도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향해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천명한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지 약 2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최 외무상은 오늘 이 외무상 승진 이후 첫 담화를 내고 한미일이 확장 억제력 제공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을 강화하거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은 더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최 외무상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안보 위기의 일상화를 통한 한미일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 대응과 관련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또 대미 외교를 담당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온 최 외무상이 직접 강대강 대응을 언급한 만큼 추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오늘 한미 이지스함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여러 탐지 자산을 통합해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입니다. 감사원이 이첩한 검찰로 수사하라고 이첩한 사건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재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 때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한 차례 검찰이 압수수색했었고요. 오늘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금 전 서울 북부지검이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에 뭔가 새로운 단서가 있든지 아니면 좀 더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줘서 재승인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의혹 사건, 감사원이 검찰로 보낸 사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달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한 것이죠. 이 전략 폭격기가 주일 미군 기지로 이동해서 신속 급유 훈련을 펼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일본 미사와 공군 기지에서 야전 긴급 급유, 핫핏 급유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핫핏 급유라는 것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뒤에 엔진을 끄지 않고 재급유하는 것입니다. 군용기가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훈련은 7차 핵실험 준비와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됐습니다.
국회가 고고도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3 도입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보면 예결위가 SM-3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함대공이라는 것은 이제 배 위에서 공중, 하늘을 향해서 쏘는 요격, 상대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SM-3 미사일입니다. 이 소요를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서 신규 반영이 필요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예결위가 밝혔습니다.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 150에서 500km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4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남한이 이태원 참사 무마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총살하는 등 코로나를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train the freedom of its citizens. 우리나라는 결의안 제안에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니카라과 등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attemp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about which China expresses grave concerns. 북한은 결의안이 정치적 책략이라며 되레 남한의 이태원 참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r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 세계가 위로를 전하는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며 북한 대사의 발언이야말로 북한의 인권 경시를 보여준다고 맞받았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93개 회원국의 다수결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무난하게 18년 연속 채택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조금 전 2시 3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수사 중이죠. 행정안전부 또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65명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강제수사 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조금 전 진행됐고 압수수색 진행되자마자 조금 전 특수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그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이곳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6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과 전산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압수 대상은 헬로윈과 관련된 보고문서, 또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매뉴얼 이런 문서 그리고 전자정보 파일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상황은 전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폴란드 영토에 떨어졌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발적인 확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김원배 기자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공격의 결과라는 징후가 없으며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most likely Ukrainian air defense systems or missiles. But again, this is not Ukraine's fault. Russia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in Poland yesterday, because this is a direct result of the ongoing war and a wave of attacks from Russia against Ukraine yesterday.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Wskazuje na to, że był to intencjonalny atak na Polskę, czyli że to, co się stało, czyli to, że na naszym terytorium spadła rakieta, nie było działaniem intencjonalnym. Nie była to rakieta, która była wymierzona, wycelowana w Polskę. W istocie zatem nie był to atak na Polskę. 이처럼 나토와 폴란드가 서둘러 이번 사고를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확전이나 러시아와의 정면 대결 우려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오폭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나토의 잠정 결론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그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으로 믿는다며 이는 우리 군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여승무원이 LA에서 묻지마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또 남동부 아틀란타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류재복 기자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쇼핑몰. 들것에 실린 여성 환자가 황급히 응급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노숙자의 공격을 받아 다친 국내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인천에서 LA까지 비행을 마치고 복귀를 기다리던 승무원은 쇼핑몰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노숙자는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승무원을 공격했습니다. Thankfully, some good Samaritans again came to her aid, rescued her, pulled her inside a nearby pharmacy and closed the gate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 attack would not continue. 40대 노숙자 남성은 앞서 9살 남자아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해치겠다고 위협한 뒤 도망치던 아이를 칼로 찔렀습니다. 괴한은 부근에 있던 보안 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았던 쇼핑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Many people within the location then flee the location, and as they're running out of the location, we have an initial victim that was ran over, or a stampede, if you will. 같은 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미용용품점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을 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50여일 만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과 또 사망자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437명입니다. 어제보다 11,000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슷하지만 2주 전보다는 8,000명 넘게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증가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어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67명 발생해 지난 9월 25일 이후 5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2.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대비 추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4.1%로 여전히 저조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은 1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따로 예약 없이도 코로나19 2가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총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총괄은 출시 이전에 사전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팔아치우면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의 자산 1,4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씨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된 루나를 고점에 매도해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 1,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예산국회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 의견도 여전합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이제 진행하는 건데 예산 예비 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굉장히 충돌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각 상임위에서부터 민주당이 이 재정부의 그 중점 예산들을 그 흔히 하는 말로 칼질을 하고 또 야당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예결위로 넘어왔고 또 예결위 이 예산조정 소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그게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소위에서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예산 합의에 이룰 수 있을까,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상황인데 제가 오래전도 아닙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당대표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모든 국회 일정 또 민주당의 이 정당 당 운영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데 집중될 거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될 거다. 국회도 계속 국정감사고 예산이고 법령이고 다 파행될 거다. 그러니까 출마 당대표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감도 파행, 예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법률도 예산 각 상임위마다 다 막혀 있고 특히 법률은 이제 막는 것이 끝이지만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공약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예산을 정부 예산에 없는 걸 갖다가 5조 5천억이나 밀어넣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막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협치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 법령을
오히려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일삼았던 분들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는 욕설을 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안이 닥치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제 과방위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요. 오히려 좀 깜짝 놀랐던 건 여당 의원들께서 여당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건 당연 여당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야당은 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죠. 불필요한 것들을 빼려고 하고요. 그러나 계획이 없거나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무조건 예산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가 그거를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치열함과 절박함으로 사전에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는데, 큰 소리는 떵떵 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된 것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선정된 것조차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산만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사실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셨는가. 대통령실에서도 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리 사전 조율과 점검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구멍들이 너무 많았던 게 이번에 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구멍이라고 보신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법안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율이 끝났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답니다. 조율도 안 됐는데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가당치가 않고요. 또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용산공원 조성 같은 것도 303억 저희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종합계획 4차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산만 태워달라고 하는 이런 떼쓰기 예산은 적절치 않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야당이셨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기가 국민의힘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가장 격돌한 게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안을 이제 삭감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부분이 첫째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제 대거 집중적으로 날리고 공약을 이행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그 반면에 야당 대표의 공약을 5조 5천억이나 집어넣으려고 지금 들이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을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헷갈릴 상황이에요. 현직 대통령은 자기 공약 예산 하나도 확보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내 공약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5조 5천억이나 밀어 넣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려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률이 개정이 돼야 그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근거도 마련이 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예산을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제출합니다. 대부분 다 예산 또 부수법안 동시에 제출하고 또 심사도 같이 진행하고요. 둘 다 동시에 이게 통과가 돼야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그 근거 법령은 통과 안 시켜주고 이러면 예산 통과시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예산을 아예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거가 되는 법령도 통과시켜줄 리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경찰국 예산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법령을 막았잖아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민주당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국이 앞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한 5억인가 6억인가를 또 못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행령 만들어서 경찰국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했는데 그거 하라고 예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뭘 잘 몰라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빨리 제대로 빨리 알고서 그 다음에는 조금 체면이 깎이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경찰국 신설을 갖다가 옛날에
치안국, 내무부 치안국을 부활하는 거다. 또는 치안본부를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 자체가 누가 그 말을 끝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 수립 직후에 그 내무부 치안국 또는 1974년도에 그걸 성격해서 만드는 내무부 치안본부, 이거는 그 자체가 경찰 조직입니다. 지금 경찰청이 고전에 치안본부였고 그전에 내무부 치안국이었는데 지금 경찰국은 경찰청은 별도로 있고 그 경찰청의 인사나 재정이나 정책이나 법령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부서일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 그 프레임 잡아가지고 반대해놓고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예산도 할 수 없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경찰국은 지원을 하기 위한 실무부서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지만 임기 권한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근거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고요. 이런 법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말에 있을 거라는 거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건데 저는 굉장히 유능한 정부이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다 통과되리라고 기대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사실은 과방위에서도 결국은 여야 간의 합의를 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는 지지철 정부에 대해서 한 10%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독단적으로 그 예결 소위를 통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야당이 아니시니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우리 살림사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행안부 검찰국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경찰국. 그러니까 검찰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찰국,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찰 업무, 그러니까 수사나 방범이나 뭐 또 여성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그 경비, 경호 이런 경찰의 고유 업무를 경찰청이 합니다. 그 경찰청은 독립된 외청이고 그런데 그 경찰청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법령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있어야죠.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경찰청 그 행안부의 경찰국이 담당하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 민정실에서 대부분 다 해서 행안부가 사실 뭐 할 일이 없었는데 민정실이 없어졌고 그 기능이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법무부도 똑같아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국은 수사를 안 하거든요. 수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도소 운영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검찰청이 그 수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이나 법령이나 인사를 검찰국이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없애라고 안 하면서 똑같은 기관인데 행안부 경찰국은 없애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 경찰청 자체는 예산이나 인사나 그 정책 법령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면은 경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충성 경쟁보다는 서민들의 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얼만큼 더 확보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절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공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5조 6천억이나 다 삭감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해놓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서 떼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주거기본법 취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3조 2항에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다 삭감하셨죠. 그래서 비정한 예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각 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관련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리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 인견입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 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 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이제 다음 달 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몽리를 부린다라고 아까 주호영 대표께서 표현을 하셨던데, 그럼 저희 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온 거를 심의도 하지 말고 뜯어보지도 말고 근거법이 있나 없는지도 확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저희 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당연히 저희로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혹시나 이게 불용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몽리라고 하시면 저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네, 준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지난번에 고 의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유동규 씨 구속 연장 안 하고 석방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기억나는데, 민주당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정치를 해보면은 참 답답한 부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너 잘못해서 하면 때립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너 잘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다고 또 때려요. 그럼 앞으로 가면 그래 앞으로 가면 잘했어. 근데 앞으로 가도 때리고, 또 뒤로 가면 또 뒤로 가도 때리고, 그러니까 막 닭공이에요, 닭공. 닭치고 공격. 이렇게 해도 공격, 저렇게 해도 공격.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데, 이 준예산도 보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상황 보면은 12월 2일은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더라도 예년에 보면은 연말에 임시국회를 가지고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 새벽까지는 되게 통과시킵니다. 그래 되면 준예산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은 그것까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헌법의 54조 3항에 보면은 예산이 제때 통과 안 되면은 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1월 1일 날 통과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준 예산은 작년도 예산 가운데 일부를 하는데, 헌법에는 보면은 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그 설치된 기관이나 또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준 예산으로 해라.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는 준 예산으로 해라. 그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계속 사업은 준 예산으로 해라.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새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 예산 중에서 그게 1항에 해당하는 게 뭐고, 2항에 해당이 뭐고, 3항에 해당이 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1월 1일 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를 하니까 박홍근 대표님이 그건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설치된다고 그러잖아요. 벌써부터 설치된다. 준 예산을 준비해도 저런 식으로 비난하고,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면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줄 테니까 12월 2일 아니면 10월 30일까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준예산 편성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 안 해도 된다. 거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해주든지 그러고 해야 되는 건데 준비하면 준비하는 대로 준비 안 됐다가 또 우왕좌왕하면 그것도 그대로 또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부 여당의 입에서 준예산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막판의 지경까지 갔을 때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그 말씀하신 12월 2일도 도래하려면 아직도 여러 날이 남았고요. 이제 예산 소위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본격적인 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이길 포기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주제를 넘겨서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소환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종의 자신감이 붙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진행 과정을 보면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까지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까지요? 그렇게 이렇게 속도가 나는 게 이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이제 덮어두고 이렇게 묻어둔 것을 지금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 정부 때 저 한직에서 찬밥 신세였던 검찰의 엘리트들 수사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이번에 다 새 정부 되면서 수사 현장에 딱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도 있고 또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다시 이제 그 자백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사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고 국정이 엉망이 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민주당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회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서 오래 끌수록 이거는 국민이나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덮어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쭉 수사를 해왔죠.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60차례 이상의 재판도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셈인 건데 아주 유능한 검사들이 포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검사들은 다 짐 싸고 집에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고형곤, 또 반부패 수사산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이런 분들은요.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이죠. 이분들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숙 총리 당시에 위증교사 및 향응 접대 의혹의 감찰 대상자였던 분도 이번에 부장검사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유능한 사람들인지는 뭐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다 토를 달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이 수사들이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놓고 어떤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만들어 놓고 가는 몰아가기식 수사가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 오늘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겨냥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걸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탄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강요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진상, 김용의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서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당이 그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가지고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박범계 의원, 공동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을 당이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네. 당 차원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어떤 당론을 정하거나 뭐 의견을 하나로 합치를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을 때도 그 영장 안에는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 개인에 대한 수사였다면 당이 전면전을 펼칠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그러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이지요. 이런 명백한 부패 비리 사건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정치적으로 막아서 사건이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는다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그건 참 문제 있는 나라 아닙니까? 법치국가도 아니고 왕조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나서지 마라. 그냥 법적으로 또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장을 발부해주고 나중에 재판하고 하는 거는 법원이 하는 거고 최종 결론은 법원이 결정 내리고 그 법원의 수장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법원에서 결론 내릴 건데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당이 나서가지고 국회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국정을 이렇게 파행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또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국 사건이라든지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는지 이러면 또 당이 나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패 사건이고 비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손발들입니다. 그 손발 단계에서부터 당이 나서가지고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주장대로 모든 게 억울하고 또 모함이고 그래서 다 깨끗하게 이 사람들 죄 없다 결백하다고 이렇게 법원이 결정 내려주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고 그 부패 비리가 확인이 되고 단죄를 받게 되면 그걸 같이 비호했던 민주당은 뭐가 됩니까? 부패 비리 그 비호 세력밖에 더 됩니까? 국민들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냥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인단 구성해가지고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도록 진짜 억울하고 결백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은 풀어주라. 이게 저희가 계속된 주장이고 좀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또 대책 마련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선 이상 중진들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예방해서 국토특위 구성을 좀 촉구할 거란 뉴스가 있던데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국정조사의 시급성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건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 사람 처벌해라. 이것보다 일단 진상을 좀 규명하자는 겁니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여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가끔 이제 뭐 행안위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질의응답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따져 묻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다 상임위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국민들의 그 응어리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게 시급하다. 저는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 떳떳하다면 자신 있다면 그런데 떳떳하지 않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게 이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잘못 없다, 떳떳하다, 자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진상을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시 안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나올 겁니다.
그걸 빨리 이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1차가 이제 경찰의 수사 단계인 것이고 수사하고 나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네. 또는 책임자가 누군지 불분명하게 됐네. 또 책임자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또 그 조치를 안 했네. 이런 거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국정조사 결과로서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특검을 하든지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 다시 수사해라. 그리고 책임 소재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드러난 사람들은 조치를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는 국정조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상규명하는 데는 국회가 무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강제로 뭐 불러서 강제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 다 나오고 난 뒤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 예. 더구나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단독으로 했을 때는 더 효과가 없다. 그런데 그리고 과거에 또 국정조사를 뭐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예도 별로 없고 그거를 본인이 의장인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또 본인 친정이 또 민주당이니까 탈당하셨지만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이니까 또 고민도 되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조혜진 의원님은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후배 정치인으로서는 참 슬픕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한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욕설을 했을 때도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좌하고자 하는 여당의 그 원심력은 알겠으나 기본 정도는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잘못한 것은 현재 정부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뭐 고해성사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서요.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에 정리하고 평가하고 대책 세우고 하는 건 국회가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하는 건 우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럼 그거 다 부정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네, 그간에 해왔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 살펴볼 텐데 M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29% 그리고 부정평가가 62%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얼마 전 순방이 있었죠. 그 순방 갈 때 전용기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65%, 그리고 왜곡,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28%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가 비등비등하게 6대4 정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65%까지 치달았다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언론자유특별위원회까지 만들 상황까지 치달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께서는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불행한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뭐 책임이 있고 없고 또는 어떤 책임이 있고를 떠나가지고 지지율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심한 민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MBC 전용기 탑승 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 또는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편의 제공과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결코 그걸 뭐 유쾌하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까지는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그리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뛰어. 좀 밟아. 상중대에서 오신 분 앞에 앞에. 잠깐만 나오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아, 왜 실수야? 딸이 아무것도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입니다. 현재도 수능이 진행 중인데요. 전국의 시험장 1,300여 곳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내길 바라는 간절함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응원전은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입실 마감 직전에 고사장을 잘못 찾은 학생들을 위한 경찰차 수송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6시 반. 두툼한 옷차림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대학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을 지나는 날, 어느새 자라 의젓하게 각오를 다지는 자녀를 부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힘껏 응원해줍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서고 어머니과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기를 바래. 화이팅! 코로나19 속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 지난해와 달리 확진자들도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입시 마감 10분 전,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가까스로 도착한 수험생들은 교문이 닫힐세라 황급히 뛰어갑니다. 은진아 화이팅! 드디어 닫힌 교문. 부모도 교사도 떨리는 마음에 시험장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처음 했던 대로 지금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한 부모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잘 발휘하고 와. 자, 앉아! 충고 화이팅! 모두 50만여 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에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간절함은 이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긴급 운송하고 두고 온 수험표를 가져다 주는 등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에서 수험생 209명을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고 12명의 수험표를 찾아주는 등 수능 지원 업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 등 만여 명을 시험장 주변과 교차로에 배치하고 순찰차를 비롯한 장비 천여 대를 투입해서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불볕더위와 폭우로 폭등했던 배추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어제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7,600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7%가량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이른 추석으로 출하량이 9월에 집중돼 당시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3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중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값 인상에 따라 오늘부터 흰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우유값을 평균 6% 인상해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이 2,800원대 후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매일유업도 900ml 흰우유 가격을 2,860원으로 9.6%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남양유업과 동원 F&B도 유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7%, 5%씩 올렸고 빙그레 역시 바나나 맛 우유 편의점 가격을 13.3% 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은 뒷걸음질치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비용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을 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2.8% 감소했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연에 이어지는 고물가는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면접을 위해 정장을 사는 대신 빌리고 또 음식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서 함께 배달시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불러온 대학가 세트를 안동준 기자가 전합니다. 매장 안에 다양한 정장이 종류별로 한가득 걸려 있습니다. 어떤 정장이 좋을까 여기저기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직접 입어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장을 빌릴 수 있는 대여점입니다. 비싼 정장을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대학생들에게 정장 구매는 부담스러운 데다 1년에 몇 번 입지 않는 정장을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사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게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채용이 본격화하면서 정장 대여점에는 취업 준비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 10월 매주 평균 이용객이 2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서 정장 대여점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청년들 모두가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정장을 이제 대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서적이나 자격증 교재를 구매할 때도 새 책을 사기보단 중고로 거래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 번 보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중고로 판매해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신품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의 책을 구할 수 있고 또 가격은 거의 정가의 절반 정도 이하로 구할 수 있어서 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는 배달비가 들지 않도록 배달 음식을 함께 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입니다. 여러 명이 주문하다 보니 배달 최소 금액도 없고 사실상 구내 식당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학교 주변 자체가 다 고물가라서 학교 학식이라고 해서 뭐 딱히 싼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도 늘고 있습니다. 씀씀이를 눈에 띄게 줄이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황. 우리 대학생들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은 뒤 잠적한 유튜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 2,600만 원을 모금한 뒤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A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경찰이 내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는 만큼 음주운전이 늘어날 걸로 보고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가 매일 음주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일제 단속에도 나섭니다. 경찰은 음주 사망 사고가 자정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심야 시간대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원 등 양육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 중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일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 원씩 연 2회 분월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처를 하면서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감시 초소를 대폭 늘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국경지대 가운데 300km 구간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중국 지린성 맞은편의 북한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 7.4km 구간은 2019년 철조망이 한 줄이고 감시 초소는 5개였지만 2020년부터 시설을 늘려서 2022년 4월엔 감시 초소 169개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씨가 참 온화합니다. 지금은 4교시 탐구 영역이 진행 중일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선으로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우려했던 미세먼지도 없어서 시험을 보는데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에는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중서부와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3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19도, 부산은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